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219쪽) 통지체제 정비부터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은요. 네. 어렵진 않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잘되는 게 되게 많다. 첫 번째, 중앙 정치 조직 하겠습니다. 이성 육부 제도입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 중국의 제도 삼성 육부 제도를 차용해다 쓴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같이 볼까요? 왕 밑에 보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죠. 도병마사 식목도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이 두 가지는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예요. 쉽게 해서 수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제일 밑에 도병마사 식목도감 가보겠습니다. 도병마사 초기에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방 문제를 주로 많이 담당했고 송정도 처음 설치됐다. 줄이면 뭐 국가에 대한 부분이죠. 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결정되는 기구였다 보시면 돼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였다. 이렇게도 맞고요. 또 이렇게도 다 맞는 내용이다. 좀 더 쉽게 하게 되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모여서 안건을 상정하고 그걸 협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결정 기구였다. 국가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기 입구에다가 도병마사 적기도 해요. 저 문짝에다가 입구 문에다가 도병마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였다. 그다음 식목도감 가죠. 식목도감은 오늘날에 국회와 같은 기능이다. 법을 만들고 폐하는 법의 개폐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개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더 깊이 갈 필요 이 정도까지만 잡으면 충분할 수 있어요. 네. 다시 위에 도표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성에 대한 영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보겠습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거 두 개는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서 쓴 거죠. 네. 중서성과 문화 합친 거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서 쓴 거다. 중서문화성에는 재신과 낭사로 되어 있다. 도표 그대로입니다. 재신과 낭사. 재신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상서성에는 육부가 있다. 이부부터 마찬가지 끝에 공부까지. 이 부부도 공부까지 육부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보시면 송나라에서 들어온 제도가 있다. 이게 중추원이라고 하더라. 중추원이라더라.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 있더라. 고위 관료들이죠. 그래서 봐보세요. 중서문화성의 재신의 제자와 중추원에서 하나의 추밀의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거 우리는 제추회의라고 불러요. 제추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결정할까요? 여기에 모여서 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어디라고요?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이래요. 이 강의실을 뭐라 부르자고요? 우리끼리 약속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강의실을 도병마사라고 불러보자고요. 여기 도병마사에서 어떠신 분들이 재신과 추밀의 가장 핵심적인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대가 줄여서 우리를 제주회의라 부른대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고려시대 때 이렇게 불렸어요. 그 시대 그분들이 오늘 제주회의 있는 날이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장소는 우리 강의실 도병마사에서 하자고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인사 재신과 추밀이 국가 중사를 끌고 나가는 핵심 인사들이었다. 어렵지 않죠? 당나라의 송나라, 그다음에 우리 자체기구. 지금 보시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기구가 하나, 둘,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 당나라 거, 송나라 갖다 썼죠.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고요? 고려의 행정제도. 봐봐. 고려의 행정제도는 닫혀 있어요? 개방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를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죠. 되게 개방적이라는 의미죠. 네. 고려 행정제도는 타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가져다 썼다. 되게 개방적이었다. 폐쇄적이지 않았다.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읽어보고 또 필요한 암기가 있으면 암기도 좀 하시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 다시 가봅니다. 의사대, 풍속, 교정, 관리, 감찰. 일종의 감사 기능이죠. 공무원들이요. 3사.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3사가. 3사가 너무 쉬운데 별표 5개짜리예요. 다 맞으라고 주는데 꼭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있더라는 거예요. 3사가. 고려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3사가 꼭 같이 있대요. 오케이? 근데 기능이 다르대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재정, 회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통상 우리 회계 기능이라 보통 얘기해요. 회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돈 관리하는 부분이죠. 오늘날엔 21세기로 본다면 우리 행정학에서 배우시겠지만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선의 3사는 완전히 다르죠. 언론 기능입니다. 여기는 언론 기능입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기능입니다. 왕을 견제하는 기능이죠. 네. 왕은 견제 기능을 가졌다. 이 두 가지 되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꼭 틀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거거든요. 끊임없이 낼 거거든요.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다시 도병만사로 다시 가봅니다. 자, 도병만사는요. 도병만사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가셨나요? 자, 원간섭기가 되면 우리 행정관청이요. 대부분이 격화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송나라 제도, 당나라 제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는요. 중국에서 제도를 가져온 거잖아요. 중국의 제도를 차용해 쓴 거예요. 빌려다 쓴 거예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항제국에 쓰는 용어들인 거예요. 항제국에 쓰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원나라가 되면 원나라는 황제국을 표방해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는 원나라 입장에 본다면 황제국이 아니지. 황제국 밑에는 제후국까지, 왕의 국까지. 그지? 제후국에서 쓰는 이, 봐봐. 고려라는 나라가 되면 후기가 되면 이 제도는 차용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격화되는 거예요. 중서문화성이니 중초니 당나라에 들어온 제도, 송나라에 들어온 제도 전부 다 다운된다고, 격화된다고, 명칭이 막 변경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도병마사는 도평이사사로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격하라고 합니까? 계칭이라고 합니까?를 갖다가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뭐 같아요? 뭐가? 계칭? 뭐라 생각하세요? 계칭? 확실해? 뭐라고 생각해? 계칭. 따라가는 애들이 다 답했나? 이거 틀리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제일 앞사람 책임져야 돼? 다 따라갔잖아. 맞아요. 계칭에, 왜냐면 도병마사는 수입품이 아니야. 우리 자체 만드는 우리 브랜드야. 자체 브랜드야. 그러다 보니까 격하는 용어가 아니라 계칭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이게 아주 단어 한마디 가지고 말장난 치는데, 그러니까 되게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잡아야 돼. 왜? 이거 틀리면 되게 자존심 상한다, 사람이. 아니, 막 어려운 거 틀리면 상관없어. 우리가, 아, 진짜 어려웠어. 이건 누구나 다 틀리니까 내가 인정.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디테일한 부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모의고사라든가 실제 시험방에서 틀리면 어떻게 돼? 되게 자존심 상해,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면 그냥, 아, 내가 실력이 모자라 분석했어. 근데 우리가 실력이 되는데도 틀리면 어떻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기타 기구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사대.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될 잘못을 규찰하고 석연권이 있습니다. 어사대. 한림원. 그 한자가 글 한자, 숲을 임자. 다르게 보면 뭐죠? 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것이야. 그럼 고려시대에 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주로요? 과거 시험 패스자들. 과거 패스에서 상위 레벨들. 요즘 맞추면 상위 1, 2, 3등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한림원이에요. 주로 얘기하는 것, 예교문서, 왕명과 교지를 작성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과거급제자로 구성되어 있다.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음서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5품 이상의 자제들이 요즘 말로 좀 아빠 찬스로 내가 공부를 못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것. 여기는 뭐야? 2품 이상의 자제로서 아빠 찬스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케이스들. 오케이? 자, 그런데 관직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공통적으로 절대로 이러이러한 관직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직책이 있다는 거야. 직렬이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한림원이에요. 아니, 가서 예교문서 작성해야 돼. 중국어 해야 돼. 거란을 해야 돼. 여진족 말 해야 돼. 일본어 해야 돼. 예교문서 작성해야 돼. 왕명 작성해야 돼. 왕이 명령하는 글 써야 된다고. 가능할까요? 아니, 아버지 빼고 왔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한림원이에요. 또 있어요. 역사를 편찬한 기구가 뭐죠? 역사를 편찬한 기구가 뭐냐고. 춘추관이에요. 이거 고려나 조선의 공통점이에요. 춘추관이에요. 아니, 춘추는 누가 만든 책이에요?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나요? 대답을 못하시. 춘추라는 책은 역사책이죠. 누가 썼어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죠? 공자님이잖아요. 공자님이 노나라 출신이면 노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 다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듣고 쓴 책이 역사책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정할까, 제목을? 아니, 책을 썼으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고민하다 쓴 게 뭐야? 나라의 생선과 멸망이 꼭 4계절 중에 봄과 가을 같더라. 그래서 춘추라고 했다고요. 그럼 춘추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뭐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려 조선 공통적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역사 기록하는데요, 여기는 역사. 역사 기록하는데 글 공부 좀 한 사람이 쓸 수 있나?
엄청난 양 공부해야지 역사책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전체를 다 아울릴 수 있었잖아요. 전체.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다 적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절대로 어떻게 음서로 들어간 애들이 갈 수 없는 직책이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꼭 잡아주셔야 돼, 이 정도는. 오케이? 아무리 아버지 빽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또 있어. 세자들을 교육시키는 거 있지. 이걸 시강원이라 불러. 아니, 왕의 아들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음서로 들어낸 애한테 교육시킬 수 있겠어? 안 되지. 망치지. 잘못하면 망치지. 예. 이런 데 절대로 음서로 들어갈 수 없는 직책들이다 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춘추관 갑니다. 춘추관. 실록과 국사 편찬을 담당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음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천대, 서운대, 천문간추관대입니다. 사서 하살표 하시고요. 이건 조선초로, 조선초의 간상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사서관, 서운대 끝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조선초는 관상감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더라. 보문과 경영과 장서를 관할하였다. 경영과 장서를 관할하였다. 보문과 경영은 뭐죠? 신하가 왕을 교육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경영이란 신하가 왕을 교육시키는 것. 옛날 왕들은요, 하루에 공부 시간 한 8시간 정도 공부해요. 오전, 오후, 야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한 12시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 하루 측면 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고려시대 조선의 왕을 태어나면 못할 거예요. 업무를 못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잠자는 시간 이만큼밖에 안 주어지죠. 하는 일은 스케줄표가 아주 꼼꼼해요. 이거 우리 수학에서 못 살아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루 일과 계획표 잡아본 적 있죠. 방학 때. 동그랗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먹고 쫙 적어놨더니 하루 이틀 한다?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해? 그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쳐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죠? 방학 때는 뭐 할 거예요? 별거 한 게 하나도 없어. 지나고 보면. 그죠? 그 방학 숙제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학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책가방 싸가지고 가는 것 뿐이었어. 그만큼 왕의 업무가 빡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왕의 수명이 되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강 갑니다. 간쟁, 보광,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대의 간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서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습니다. 의사대와 중서문화, 낭사에 줄거든요. 의사대의 간원과 낭사를 합쳐서 대간으로 갑니다. 간쟁, 봉방,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쟁, 왕의 잘못을 논하는 것. 쟁이란 것은 싸울 쟁자니까요. 봉박,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그 봉자가 봉할 봉자예요. 왕의 명령이 어떻게 서리봉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인사명령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왕이 일방적인 명령이 왔을 때는 읽어보고 대관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럼 다시 봉투에 집어넣어서 되돌려 보냈어요. 이게 봉자가 뭐냐면 봉할 봉자예요. 봉할 봉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요즘 잘 안 쓰는데요. 이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안 쓰지만 예전에 이메일이 나오기 전에 뭐였을까요? 봉투에다 글을 써서 편지를 붙였다고. 그래서 편지 쓸 때 그 봉투가 이 봉할 봉자예요. 지금 그렇게 쓰신 분도 한 번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죠. 봉투에다 글 써가지고. 그죠? 없죠. 요즘 시대는. 서경, 관리임명,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것을 논의했던 것이 서경이다. 결국은 서경 간쟁 봉박은 뭐죠? 왕권 견제 기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경 간쟁 봉박은 왕권 견제 기능이다. 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전중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방행정조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종 갑니다. 성종부터 현종 때까지 정비.
첫 번째 나온 게 경기가 나왔죠. 경기지혜라고도 합니다. 경기지혜라고도 합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방제도가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온 게 경기도가 되는 거고요. 고려시대에는 경기는 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당시 서울이라 할 수 있는 고려수도는 개성이죠. 개성에 이런 기능이에요. 개성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는 기능이다. 이걸 경기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차용해 사용됐다 보시면 돼요. 우리 게 아닙니다. 경기제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는 제도고 고려는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제입니다. 경기제입니다. 5도 양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삼경사도호부. 삼경은 수도가 3개란 얘기죠. 삼경은 수도가 3개란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경이겠죠. 그 다음에 어딜까요? 평양이겠죠. 그 다음에 동경이죠. 동경은 경주를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데 훗날 남경으로 바뀌죠. 남경은 오늘날의 서울을 얘기하죠. 문정도 결정되고요. 그의 아들이 부자가 아니죠. 숙종 때 시행되죠. 이걸 삼경제도라 불러요. 삼경제도. 지역의 중요 도시에다가 서울을 하나씩 만들어놨다. 이걸 삼경제도라고 부르더라. 5도 가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과 안찰사를 파견해 도내를 순찰하였답니다. 5도. 오른쪽 상단에 도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로에 경기제가 있고요. 도,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총 5개가 있죠. 이걸 5도로 갑니다. 그리고 5도의 장을 안찰사라고 합니다. 5도의 장을 안찰사라고 합니다. 고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양이 많아지고 어려지는 뭐냐면 고려와 조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왜? 실제 시험에도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고려의 제도인지 조선의 제도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얘기예요. 조선은 뭘까요? 5도가 아니라 8도죠. 8도죠. 8도를 뭐라고 그러죠? 안찰사라지 않고 이제 여기는 관찰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요 부분이 잘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안찰사가 어디에서 근무할까요? 5도니까 지방이잖아. 그제? 8도 지방이잖아. 서울 제한 나머지 지역으로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방에 근무하는지 서울에 근무하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걸 어디서 근무해요? 서울에 근무해. 이걸 경직이라 불러요. 서울 경자.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관찰사는 지방에 근무해. 그래서 이걸 지방지라고 불러요. 지방에 근무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서울에 근무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죠. 파워. 어떤 것이 파워가 더 힘이 더 셀까? 파워는 경직은 아예 없거나 되게 미미해요. 없다 하기엔 좀 그렇고 미미하다는 걸 좀 가자. 지방직은 파워가 어떨 까요? 여기는 파워가 되게 세요. 네. 이해 가셨죠? 충분히 가셨죠? 네. 응?
아니, 밑에 건 조선 거 얘기하고 있어. 요건 조선 거. 예. 이거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예. 말로 떼웠더니 글로 안 써져서 헷갈렸구나. 이미 말로 떼웠는데, 선생님. 예. 자, 다시 한번. 고래 5도의 짱 아저씨를 안찰사. 조선은 8도로 나오는데 짱 아저씨를 관찰사. 근무지가 여기는 경직, 서울에 근무한 애들, 개경에 근무한 애들. 조선의 관찰사는 지방에 근무한 애들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됐죠? 다시 좌측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 갑니다. 일반 행정구역 안찰사를 파견해 도내를 춘찰하였다. 안찰사는 경관직으로 5에서 6품 정도의 하급직이었다. 이게 가르쳤나요? 그러면 6개월의 짧은 연기로 취소도 없었다. 기간은 6개월 근무했다. 취소란 말 오늘 치면 근무지예요. 근무 장소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도청에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도지사 같은 경우. 뭐 광역시장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고,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도청, 시청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도 없었다.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순시, 감찰의 임무에 수행하였다. 양계 갑니다. 양계. 북경 국경지도 설치, 병마서를 파견하고 송정 때 처음 설치했다. 그리고 현종 때 군사적 기능에 행정 기능을 추가했다. 자, 양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가끔 질문 오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자, 봐보죠. 되게 오래된 동네가 여기 있죠. 지금까지 쓰는 단어가 전라도 경상도는 지금도 있죠. 그죠? 양강도, 서해도 이렇게 5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도가 있습니다. 원래 5도는 아니었죠. 원래 출발점은 뭐였나요? 10도였죠. 10도에서 이렇게 온 거야. 10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송정이고 5도로 만든 사람은 이렇게 현종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계를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우리 여기를 동계. 왜? 여기 동쪽 방향이잖아. 그지? 봐봐. 이스트 방면, 웨스트 방면. 여기 노스 방면. 여기 뭐라고 그러면? 두께라고 불러. 봐.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이걸 봐. 5도, 하나, 둘, 양계. 이해 가셨나요?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군사주둔지가 뭐야? 군사주둔지로 출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죠? 행정이 당연히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출발점. 그래서 고려의 지방 행정주들은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양계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현종 때 군사적 기능에다 행정적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군사적 기능에다 행정이 추가됐다. 점차. 그렇죠? 현종 때 군사적 기능, 행정적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양계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물어봅니다. 저한테. 두 가지 같이 잡으시면 되겠지. 이해 갈 수 있겠습니다. 주현과 속현가입니다.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간이 파견된 것을 우리는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것을 속현이라 한다. 그럼 수치상으로 본다면 주현이 많았습니까? 속현이 많았습니까? 물어본다고. 이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시골 동네 쭉 골짜기 동네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쫙 깡촌 지역까지 행정력이 다 미친다고. 그죠? 자, 그럼 이거 고려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려 지방제도에서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파견됐습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야. 지방까지 파견된 것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대요. 꼭 비교하는 게 또 있다고 이렇게. 그럼 조선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고. 조선은요.
속현이 소멸됐대요. 의역해 볼까요? 속현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주현과 속현의 관리가 파견됐다 안 됐다? 파견됐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뭐죠? 조선 왕권이 되게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 집은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시골, 섬제까지 다 공무원이 다 파견돼 있어요. 거기 읍사무소, 동사무소 다 있어요. 시골에 가도. 오늘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바로 메일로 그냥 1분도 안 돼서 그냥 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다. 아니면 요즘에 또 휴대폰이 발달돼서 휴대폰으로 전부 다 문자가 가서 되게 빠른 속도로 중앙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렇죠? 여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론 앞으로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보니까 대통령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톡에 또는 문자가 찍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빠른 거죠. 좋은 거죠. 향부곡소 갑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주현의 수령이 항리를 직접 통제하였습니다. 주현의 양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며 불만이죠. 일반 농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죠. 향수부곡은. 과거는 국학 입학이 제한됐습니다.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또한 승려도 될 수 없었습니다. 무신 정권기 공준 명학소에 난 이후에 향수 부곡 폐지 현상이 활발해졌고 조선 초의 제수장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하죠. 이것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특수행정구역. 신라시대에 출발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렇게.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포로들이에요. 주로. 포로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포로죠? 군인이죠. 그죠? 군인들이 주로 포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고구려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삼국이 치열하게 싸우죠. 그럼 전쟁도 자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생포하는 경우도 있죠. 생포가 난 다음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투손 들었는데 거기다가 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묶고서 어떻게 자기 나라로 끌고 오겠지. 포로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포로지만 전쟁 중 이전에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고구려 신라에서 어떤 사람도 군대 가죠? 양인 개병제야. 양인 농민이야. 농민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 모두 다 군대 간다고. 이걸 양인 개병제라고 불러. 모두 개자야. 오케이? 자,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군대 가는 남성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양인. 즉 쉽게 해서 농민 이상의 신분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이제 힌트가 와. 자, 봐. 신라 시대에 포로가 잡혔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특히 신라 시대 되게 많이 잡혀져. 예, 삼국 통일 과정이니까. 그럼 여기에 와 있는 애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그 지문이에요. 향수 부곡에 대한 얘기예요. 봐볼게요. 향. 그 다음에 향소 부곡. 한번 보자고요. 소는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이해 가셨나요? 향 부곡만 딱 잡을게요. 그럼 이 사람 주로 군인 출신들이 농민 출신이에요. 그러면 향과 부곡은 주로 포로 잡혀오는 다음에 주로 농경을 하게 만들어요. 농사를 짓게 만들고 수확량에 신라인들보다 신라 농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착취해 가는 거예요. 겨우 자기 목숨 부지할 정도의 연명할 정도의 식량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 세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불만이 많겠죠. 그죠? 이게 향과 부곡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죠. 왜? 고려시대는 농민이 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반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되게 많아요. 영모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뭉쳐지는 게 고려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향과 부곡과 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향과 부곡과 소가 만들어요. 이건 주로 뭐죠? 농경에 농사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는 이제 우리가 고르실 때 소가 나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해 가셨죠? 특정한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들. 주로 뭐가 있을까요? 그냥 통상 도자기라고 할게요. 도기는 만들지 않았죠. 뒤에 가면 나오죠. 도자기를 잘 만든다든가, 그죠? 특수한 물질을 잘 만드는 사람들, 생활용품들이에요, 주로. 주변에서 했던 생활용품들 잘 만드는 사람들, 소민이라고 불러요. 네. 마찬가지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대신에 조선시대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향, 부곡, 소가 전부 다 소멸돼요. 소멸됐다는 얘기 뭐야? 전부 다 양인화됐다는, 농민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얘기지. 농민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잔재에 뭐가 있을까요? 군대 갈 사람 숫자가 되게 증가됐고, 그다음에 세금 낼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향수 부곡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풀어서 모든 사람을 양민화시켜서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군대 갈 숫자도 늘리는 방법,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신라, 고려, 조선으로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어떻게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요? 그죠? 아니, 우리 그렇잖아. 우리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그죠? 저렇게 차별대우 받았던 신라, 고려에 비해 조시 훨씬 더 낫잖아요. 향수복이 소멸돼야죠. 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향리가죠. 수령 밑에 조세, 부역, 소송, 행정의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령 밑에, 시장, 요즘 치면 시장 분수 밑에 일하는 여러분들을 향리라 불러요. 봐봐. 고울향자. 아주 기초적인 거야. 리자. 관리 리자. 그럼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 지방직 공무원이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국가직 합격할 수도 있고, 지방직 합격할 수도 있고, 지방직, 뭐 인천시, 인천광역시 합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향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지방직 공무원들이야. 선생님, 국가직 공무원도 있겠는데요? 구급에? 있죠. 국가직 공무원도 있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건 설이라 불러요. 이 두 개를 꼭 잡아야 돼. 이게 조선시대도 또 나온다고 이게. 향리와 설이 구분하면 돼. 자, 다시. 국가직 공무원을 뭐라 부른다? 설이. 지방직 공무원 뭐라 한다? 향리. 됐어요? 그럼 지방직 공무원 주로 뭐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 두 사람 관여 공통점은 행정 업무를 보는 거야. 그렇잖아. 행정 업무 봐야지. 뭐 통계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급자, 계장님, 과장님 어떻게 기한도 만들어서 올려 보내야 되고, 결제도 맡아야 되고, 뭐 이런 자잘구레님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서리는 또, 국가직의 서리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지방의 세금 특산물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야. 오케이? 뭐 대구의 사과, 나주의 배, 뭐 안도의 뭐 전복,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의 특산물을 주로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뭐다? 서리 역할이야. 그래도 조선 후기가 되면 서리가 부패하게 돼. 서리가 부패하게 된다. 오케이? 자, 다시 교재로 갑니다. 자, 다시 가죠. 노역부대인 일품군은 지휘권을 가진대요. 네. 일품군의 밑줄로 가야 됩니다. 일품군. 자,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되게 많죠, 이게 자잘구레한 게, 그죠? 네. 일품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 전쟁이 되게 빈번하게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출전하면 정규군이 있죠, 이렇게. 정규 군인들이 제일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주로 뭘 서포트할까요? 우리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굴량미, 그 다음에 부식.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부식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뭘까요? 이 무기라고 하는 건 소모품이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주로 무기가 뭐예요? 칼, 활, 창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소모품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군에게 활을 막 쐈어, 이렇게. 근데 쏴도 보니까 내 활이 다 동나버렸네? 그럼 저희 얘들한테 하얀 깃발 쫙 흔들면서 잠시 휴전해. 왜? 활 주우러 가야 돼? 화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 중에 휴전하고 서로 양국이 서로 자기 화살 주우러 와서 다시 대치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무기 또는 여기에 소모품들을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운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운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동양의 전쟁사, 서양의 전쟁사 똑같아요. 앞에 정규군이 무기를 들고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면 뒤에 부식 싣고 그다음에 무기들을 싣고 운반하는 역할을 이런 사람들 일품군이라 불러요. 일품군이라 불러요. 요즘 치면 우리 현대 21세기 우리 군대로 치면 군수 업무 담당하신 분들, 남성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수 업무 담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다 군수 업무야. 군대 가는 순간 어떻게 군복, 속옷, 양말 뭐 모든 게 다 군수물자잖아. 그게 다. 그다음에 가서 밥 먹는 거, 부식 먹는 거 다 군수물자들이야. 네. 이게 군수 업무라 불러요. 이들은 일품군 지휘권이 있었대요. 고려라는 일품군의 지휘권이 있었대. 누가? 향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휘권 있냐고 물어본다고.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고려는 지휘권이 있어요. 근데 조선은 지휘권이 없어져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조선의 향리는 그만큼 파워가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비교하죠. 모든 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계속 비교한다는 거예요. 향역은 세습되었으며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향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향리가 되었습니다. 예역전이라고 불리는 땅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의 향리에 준 토지가 예역전 알아야 돼요. 그죠? 예역전이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오, 향리 봐야 되겠는데요, 또? 향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려시대 향리는요.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이렇게 두 가지. 얘네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다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층 향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왜 나타나는 제도인가요? 이미 앞전 시간에 배웠어요. 태조 왕건식에 나타나는 제도가 뭐죠? 사신관 제도죠. 사신관 뭐죠? 지역의 유지를 그 지역을 통제하는 사신관으로 임명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임명했다고. 왜? 왕건이 지방의 인재를 다 몰라요. 자기는 개성 촌놈이기 때문에 개성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항해도, 함경도 어떻게 다 하냐고. 이 동네 누가 인재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제도가 지역에 제일 똑똑한 한 사람 유지를 심어서 대신 운영하는 제도, 이걸 사신관 제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점차점차 우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되잖아요. 그 인재가 어떻게 이제 지방관으로 임명된다고. 선생님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지방관으로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인천에는 사신관이 한 명 계시네요. 그러면 인천시장이 둘일 순 없잖아. 우리 속된 말로 대가리가 둘일 순 없잖아.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 둘이면 이게 엉망진창이잖아. 지계가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신관 제도가, 요 제도가 요즘 자연스럽게 사신관 제도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신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렸지. 그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뭐예요? 이거라고. 공부해서 과거시험 보라고. 그럼 중앙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층 향리, 하층, 상층 향리 안에서는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죠? 충분히? 예. 삼경제. 삼경제 아까 설명드렸어요. 생략하겠습니다. 네, 삼경제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을 세 개로 잡았다. 개경, 서경, 동경, 그 다음에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간품봅니다. 간품. 고려품계는 2품 이상의 재신과 추밀, 6품 이상의 참상직, 7품 이하의 참하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은요. 구분. 실직과 산직. 실직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산직은 그냥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직책만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볼까요? 간품만 있고 직책이 없는 허직이에요. 자, 내가 공무원인데 출근했는데 내 자리가 없어. 쉽게 데스크가 없는 거야. 맡을 업무가 없다는 이걸 산직 또는 허직이라 불러요. 거기에는 총 3가지가 있더라. 검교, 동정, 첨설직이 있더라. 검교직 갑니다. 승진했는데 자리가 없다. 데스크가 없대요. 대기해야 돼요. 동정직, 음서나 과거시험을 합격했는데 자리가 없대요. 되게 동정심 나죠. 모처럼 공부에서 합격했더니 자리가 없네. 동정직. 첨설직에 별표해야 됩니다. 이것만 나올 겁니다. 첨설직. 고려 말 홍건적과 애구의 침입 과정에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한 것으로 풍계만 있는 유향풍관이 널리 존재하였습니다. 첨설직입니다. 전쟁에 공을 세웠는데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주는 자리를 첨설직에, 전쟁이 나타날 때 첨설직. 고려 말 공민왕, 우왕식이 주로 등장하는 게 첨설직입니다. 그러면 첨설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시대를 물어본다. 고려 후기, 공민왕식이라든가 우왕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주로 선택지를 하나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름이 있죠. 전라도, 경상도, 지금도 존재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서울, 경기, 인천, 충청북도 일부 지역, 양강도라 불러요. 양강도. 그 다음에 오늘날 항해도 지역 있죠. 서해도라 불러요. 서쪽이니까 서해도. 그 다음에 강원도 쪽, 경상북도 일부에 겹쳐져 있는데요. 이걸 교주도. 합쳐서는 오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 동계와 북계 잡으시면 돼요. 동계, 북계. 동쪽에 군사주둔지, 북쪽에 군사주둔지. 통칭 이름 뭐라 한다? 오도, 양계라고 하더라. 아셨죠? 충분히. 군사제도 갑니다. 중앙군, 2군 6위제도입니다. 응양군과 영호군, 왕의 친위부대. 6위, 자시는 금천감. 악을 써서 동그랗게 쳐봐. 자시는 금천감. 에어버리고. 자시는 금천감. 자신흥 금천감. 자, 자우이 신호의 흥이 개경과 변방의 수비 주력 전투부대이다. 개경에 근무하기도 하고 변방에 가기도 한다. 그러면 자우이 신호의 흥이 얘들은 교환 근무하는 거야. 주로. 자신흥 얘들은 교환 또는 교대 근무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상 우리는 전문 용어로 번상병이라 불러요. 그래서 서울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국경선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근무한다. 번상병이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남성들 군대 나오시는 분들은 철책선 제 전방에 근무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시대와 여러분 시대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6개월, 1년 계속 지속적인 한 군데만 계속 보고 근무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환경을 가끔씩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몇 달에 한 번씩 휴가도 보내고 외출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원래 한 곳에 꽂혀져 있으면 약간 이게 사이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 가서 바람도 한번 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보고 그래 재정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군복 입은 휴가 받은 군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거 고생했겠다. 다른 시선으로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환경도 적응해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 또 훨씬 더 에너지를 받고 또 근무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어. 마찬가지 여기도 한 군데 그냥 제대할 때까지 바꿔놓으면 어떻게 얘가 사이코가 된다니까. 가끔 교환 근무 시켜줘야 한다. 이걸 번상병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금호의 경찰 업무, 천호의 의장대,
간문이 군골수비대다. 그래서 이군주기라고 부르더라.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 주진군은 양계, 동계, 북계 근무한 애들. 주현군은 지방의 치안 유지라든가 외부의 침입을 막는 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수군 가보겠습니다. 광군, 정종 때 거란 방어, 기출이죠. 별무반, 숙종 때 여진 정벌, 여기서 기출이죠. 삼별초, 야별초 출발했다. 이번 국가적 시험에 나왔죠. 저거는 그다 2023년 기출 적어내 야별초. 2023년 기출 적어내서 자칙에 적어. 수업 전 했죠. 그 야자가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밤야자예요, 밤야. 밤야자. 별초란 말은 군사 집단을 얘기해.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가 만든 게 아니고, 최씨 무신정권, 최후 정권에서 만든 게 별초예요. 다른 표현로 가별초라고도 불러요. 우리 집을 지키는 군인들이라는 뜻이죠. 사병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예요? 이 사병 조직이 국가의 공적 업무라는 공병화가 됐다는 말을 써요. 사병 조직이 국가의 업무를 맡게 됐다. 사병 조직이 공병화됐다는 표현을 써요. 공병화, 공적인 병사, 국가의 병사가 됐다. 국가의 군인이 됐다. 자, 야별초가 처음 출발한 이유는 개경 서울에, 그 당시 고려 수도의 개경에 저녁에 밤손님이 되게 많았다. 절도범들이 되게 많았다. 남의 물을 훔치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별초가 야별초다. 요즘 집 어떻게 경찰들이 경찰차를 타고 계속 순환 이렇게 도는 거 있어요. 이건 예방,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 우리 동네 경찰 일정한 시간에 온다고 계속. 그 자기들 어떻게 조금만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온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사인하고 다시 지나가요. 왜? 내가 일정하게 온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야별초의 출발점보다 밤손님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출발점. 오케이? 이 정도까지. 여기 심플하게 나와서 그냥 이번 시험에. 연호군. 농민, 노예로 구성. 고려국 애국 침입에 대비하여 만들었다. 연호군, 연호군, 농민, 노예, 이건 주로 실시된 시기는 고려 후기인데요. 굳이 따지면 우왕식이죠. 네. 우왕식. 비슷한 게 있죠. 조선 전기면 잡세꾼, 잡세꾼. 조선 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의 소고법 제도를 사용해요. 임난 이후에 중국의 소고병을 차용했어요. 이거 갖다가 소고군이라 불러요. 적는 이유는 뭘까? 이 세 가지를 원래 천한 사람은 노비들은 군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이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시기에 보시면 양인 숫자가 부족해요. 그 양인마저는 군대 숫자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야. 하층민이 노비도 데려다 군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 양천 혼성부대라 불러요. 자, 연호군 봐봐. 이 연자를 봐봐. 맥굴 연자야. 봐봐. 우리 농민들을 갖다 정남이라고 그러지. 정남 이렇게 적어. 노동력의 단위를 정이라 불러. 한자로. 주로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가 몇 살이야? 16세부터 59세까지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 부른다고. 농민병 상당수가 어떻게 얘들이 전부 다
전방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방이 중요하니까 압록강 두만강에 대부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애들도 되게 강력하게 들어온 애들이, 애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어디를 털까요?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털러 온다고. 왜? 먹고 살아,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애구를 막기 위해서 봤더니 여기에 정남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군대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는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려나 조선이나 우리 21세기는 좀 달라졌으면 하삼도가 털리게 되면 우리는 굶어야 돼. 왜? 농경지가 가장 많고 수확량도 가장 많은 하삼도야. 세금도 가장 많이 걷고 사람도 가장 많이 사는 곳이야. 그죠? 산업화가 되면 산업화된 도시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 정보화되면 정보화된 도시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자연적인 이치예요. 인구 이동은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 얘들한테 일본 애들 줘도 되는 거야? 우리 땅? 하삼도 지역을? 아니지. 지켜야지. 우리 먹거리 뺏기면 안 되잖아. 근데 가서 봤더니 남자는 남자인데 정남이 아니야. 누구야? 노비의 노들이야. 그럼 얘들을 잡아다가 대신 메꿨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노비가 한 명씩 있더래요. 잡아다가 얘를 메꿨대요. 그 연호군이라 불러요. 무조건 애우지 마라. 그 내용을 숙지하라고. 왜 연호군이지? 집집마다 갔더니 누가 없다? 정남이 없더래. 근데 남자가 있긴 했는데 이게 노비더래. 그럼 얘 잡아다가 메꿨대요. 집에 있는 노비 잡아다 메꿨대요. 연호군이라고. 어렵지 않죠? 무조건 연호군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알게 돼. 아, 이게 고려국이네. 조선전기의 잡세군 후기가 가면 소고군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양천 혼성부대를 불어요. 양인도 군대 와 있고 천인도 같이 왔다는 거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고군은 얘들만 남아요. 누구죠? 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더란 얘기야. 왜? 자, 이급한 상황에 양반, 우리 집 노비도 같이 근무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병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점차 어떻게 전쟁이 없어지고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잖아요. 주인 아저씨한테 저기요, 여기 좀 근무 좀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맘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그 애들이 떠나게 돼. 그래서 천한 사람들만 남게 돼. 노비들만 남게 되고. 그리고 뭐요? 예비군적 성격을 띈다. 그래. 천해군적 성격이라고 불러. 즉, 상시를 군무하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마다 동원되는 병력이다. 이거. 천해군적 성격이다. 예비군적 성격인데 양반 아저씨들 다 빠지고 밑에 하급 노비들만 남게 됐더라. 순도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양천 혼성부대를 했는데 시대에 따라 고려말,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있더라.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다시 오른쪽 중앙부는 가볼까요? 중앙부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쉬는 시간 돼야 된다. 벌써.